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하루를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서울에 살면서 어쩜 이렇게 돈이 나갈 곳이 많은지, 어릴 때는 이런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라는 것에 쪼들리게 되는 것 같네요. 나이를 먹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사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것에 돈을 쓰는 제약이라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제가 정말 치사하고 치졸한 남편 놈의 돈으로 갑질을 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그 이야기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와 제 동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을 해보면 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거든요. 아마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두 손 두 발 다 들 만큼 고단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저희 남매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항상 저희가 지나가는 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셨죠. 남자아이들보다 더 뛰어다니고 온갖 사고를 치고 동네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죠. 그래서 엄마가 다른 집 부모보다 최소 2배는 더 고생하셨다는 것, 제 손목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세한 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 항상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 얘네들이 다녀간 자리는 꼭 흔적이 남는다니까. 그냥 발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아주 동네 자체가 시끄러워져. 뭐 우리 애들 지금 면박이라도 주는 거예요? 아, 애들이 워낙 활발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집에서는 얌전해. 집에서도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칠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눈치는 있어서 집에서는 얌전해요. 그렇게 말을 한 게 엄마의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남매요. 절대로 집에서도 얌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엄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지금 같으면 만물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좁디 좁은 공간에 없는 게 없었어요.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알 수 없는 샴푸나 화장품이 진열돼 있었고 외국에서만 판다던 파스도 있었어요. 또 속내이나 양말 같은 생활용품까지 다 팔았죠. 그 가게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점심 먹고 난 뒤 꼭 들러서 커피 한 잔 타 마시고 수다를 떨다 가는 사랑방이었죠. 저는 가게 구석에서 몰래 앉아 있다가 그런 풍경을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는 늘 비슷했거든요. 남편 흉, 애들 공부, 그리고 동네 소문들. 그 얘기 들었어? 빨간 벽돌집 둘째 며느리가 또 친정 갔다더라. 아유, 나 같아도 속 터져서 친정 가지. 아니, 그 집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 맨날 PC방만 들락날락 한다잖아. 아유, 아줌마들 또 어디서 그런 소문을 물고 왔어? 커피 한 잔씩들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봐.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한대? 엄마는 장사 수완이 꽤 좋으셨어요. 아주머니들이 그냥 놀러와도 빈손으로 나가는 경우가 드물었죠.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파스인데 그냥 붙이기만 해도 근육통이 싹 사라진다. 약장수나 다름없었다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아주머니들은 그럼 하나 줘봐 하면서 지갑을 여셨어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우리 엄마 또 성공하셨네 하곤 웃곤 했죠. 엄마의 그런 장사 솜씨 덕분에 저희도 불량식품이나 군것질을 남들만큼은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었으면 정말 입도 못 대봤을 거예요.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셨어요. 요즘은 정비공도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죠. 집집마다 차가 한 대 있으면 잘 사는 편이었고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고칠 일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는 사장님도 아니었어요. 그 밑에서 월급을 조금씩 받으며 일하는 그야말로 정비공이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옷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작업복은 늘 얼룩투성이었고 손톱 사이에도 까만 기름이 끼어 있었죠. 집에 들어오실 때면 그 특유의 눅진한 기름 냄새가 퍼졌어요. 어릴 때는 그 냄새가 싫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가끔 그립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따뜻한 끈기와 힘으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엄마는 작은 가게에서 부지런히 손님들을 상대하시고 아버지는 기름 묻은 손으로 밤늦게까지 차를 고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비록 불평도 많이 하고 투정도 부렸지만 결국은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어릴 땐 왜 그렇게 철없이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기름밥 먹으며 고생하고 돌아오셔서 어디 전기구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오시면 제가 해야 할 건 "아빠 고생했어요." 혹은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꼭 안아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땐 철이 없었죠. 아버지가 손에 들고 계신 따끈따끈한 종이 봉투에만 눈이 팔려서 달겨들어 가지고 봉투만 낚아채는 게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씻고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저랑 동생은 이미 닭다리를 하나씩 움켜쥐고 뜯고 있었죠. 어쩜 통닭에 눈이 팔려서 아버지가 씻고 나오시는 시간도 못 기다리는 거냐고 엄마가 그렇게 꾸짖으셔도 저희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입에 기름을 범벅으로 묻히면서 껄껄 웃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바짝 마른 얼굴에 늘 눈가 주름이 자글자글했는데 굳은 살에 잔뜩 박힌 손으로 퍽퍽한 닭가슴살만 뜯으셨어요. 그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그저 습관처럼만 보였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다 보니까 아주 조금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고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요. 그때 아버지가 느끼셨을 행복이 어떤 거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아무튼 저는 부모님의 그런 노고를 잘 모르고 컸지만 딱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건 있었어요. 바로 돈에 대한 개념이었죠. 부모님은 저랑 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매달 용돈이란 걸 주셨어요. 그 당시 물가야 지금처럼 비싼 것도 아니었으니 한 달치라고 해봐야 고작 3,000원이었죠. 그래도 어린 저에게 3,000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뭐 했을까요? 슈퍼를 통째로 털다시피 했어요. 애들아, 오늘 내가 쏜다. 대신 300원보다 큰 돈은 못 써. 1인당 300원까지야. 친구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이고 배가 아플 때까지 신나게 먹었죠. 이틀 만에 지갑이 텅텅 비었는데도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남은 한 달 가까이 쫄쫄 굶는 신세가 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거 사주세요 하면 엄마가 웃으면서 사주시곤 했는데 용돈을 받고 나서부터는 달랐어요. 아, 네 용돈 있잖아. 거기서 알아서 써.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리 찡찡거려도 안 돼. 약속했잖아.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아, 이 돈이라는 게 그냥 들어오면 막 쓰는 게 아니구나. 한 달에 한 번 들어온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요. 하루에 얼마씩 쓸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나만 고생한다는 걸 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군침만 삼키면서 슈퍼 앞을 어슬렁거리다 결국 친구들이 사 먹는 걸 부러운 눈으로 지켜봐야 했죠. 그때마다 친구들이 왜 안 사 먹냐고 물으면 저는 머쓱하게 웃으면서 배가 안 고프다고 둘러댔어요. 속으로는 진짜 다음 달에는 절대로 이렇게 안 써야지, 꼭 아껴 써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막상 돈이 손에 들어오면 또 참기 힘들었어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건 점점 돈을 쪼개 쓰는 방법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돈의 무게를 알게 된 게 단점일 수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르면서 천진하게 놀 때 저는 늘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듯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이만큼 쓰면 남은 날은 얼마를 써야지? 하고요.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의 경험이 제 삶의 큰 자산이 되었어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늘 계획하고 지출을 통제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일부러 그렇게 가르치신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값진 가르침이 되었던 거죠. 저는 돈이 없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개념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책에다가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꼼꼼히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갑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매일 세워보고 내일은 얼만큼만 써야겠다. 오늘은 이 정도만 써야겠다. 스스로 제한을 걸어두었죠. 우리 부모님은 그런 저희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고요. 얘들아, 돈 개념을 이렇게 빨리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란다. 너희들 참 기특하다. 엄마가 이렇게 딱 잘라서 용돈만 쓰라고 알려주는데 어떻게 못 깨달아요. 지나가는 똥 깨달아야겠다. 물론 가끔은 돈이 정말 부족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집안일을 도와서 보너스 용돈을 얻어냈어요. 예를 들면 현관에 어질러진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싱크대에 쌓여있는 그릇을 닦아내고 때로는 부모님 심부름을 척척 해내면서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지갑에서 몇백 원씩 꺼내주셨는데요. 수고했으니까 이건 보너스야 하실 때면 눈이 번쩍 뜨였죠.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도 곧바로 쓰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바로 저금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했어요. 차라리 모아두는 게 낫겠다 하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엄마 손을 꼭 잡고 은행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무조건 돈을 모으기로 다짐했어요. 용돈에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 보너스로 받은 돈이 있으면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저금을 했어요. 통장에 도장이 하나씩 찍힐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진 저는 예전처럼 동네에서 개구장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됐어요. 물론 장난기 많은 아이였던 건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사고를 치진 않았죠. 돈을 모으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심지어 놀이터에서도 저는 돈 사냥꾼이었어요. 그때 동네 놀이터에 뱅뱅이라고 불리던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커다란 원판 위에 아이들이 매달려서 빙빙 돌리는 건데 아이들이 주머니 속 동전을 흘리기도 했죠. 저는 장난꾸러기답게 그 밑을 열심히 봐봤어요. 그러다가 500원짜리 하나라도 주워버리면요. 로또를 맞은 기분이 절로 들었다니까요. 그때 저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단순히 갖고 싶은 걸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모으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겐 재미있고 뿌듯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린 제가 참 별나고 야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제 돈이라고 하면 무조건 계산해서 쓰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죠. 친구들이랑 어울려도 제가 정해둔 금액 이상은 절대 쓰지 않았어요. 한 번은 친구가 분식집에서 김밥을 더 시키자고 하길래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다음 주에도 같이 먹으려면 지금 아껴야 돼. 와, 진짜 계산적이다. 김밥 한 줄 더 먹는다고 다음 주에 굶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 짠순아. 네가 용돈 다 떨어져서 쫄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몰라. 난 김밥 안 먹어. 먹으려면 혼자 시켜서 먹어. 그 습관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됐어요. 다행히 어릴 때부터 모아둔 저금이 있었기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여유 있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준비할 때 저는 최소한의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었거든요. 취업에 성공한 뒤부터는 제 별명이 아예 짠순이로 굳어졌어요. 스스로도 인정했죠. 왜냐면 저는 노후가 늘 걱정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도 여전히 작은 가게와 정비소 일을 놓지 못하시는 걸 보면서 늙어서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노후를 대비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일정 금액은 저금부터 했어요. 물론 돈을 전혀 안 쓰고 살진 않았지만요. 쓸 땐 확실히 쓰기도 했죠. 하지만 큰 지출이 한번 생기면 저는 그만큼 허리띠를 바싹 졸라맸어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새로 샀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외식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끊었어요. 남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명품 가방도 저는 단 한 개도 사지 않았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었대요. 그가 제게 했던 말을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다른 여자들은 꼭 브랜드 커피 마셔야 하고
밥 한 끼도 파스타집이나 레스토랑을 가야 한다고 떼를 쓰는데 너는 다르더라. 국밥 먹어도 좋아하고 분식집에서도 잘 먹잖아. 불평불만 하나도 없고. 게다가 데이트할 때도 늘 반반씩 비용을 나누자고 하니까 와, 이런 여자는 처음 봤어. 나는 그냥 내 생활 방식이 이래. 내가 쓸 만큼만 쓰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편하더라. 역시 생활력 하나는 기가 막히겠다. 난 이런 여자를 만나서 꼭 결혼해야겠다 싶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나의 검소한 모습이 이 사람에게 큰 매력으로 보였구나. 내가 올바르게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꼭 칭찬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은 저와는 달랐어요. 검소함이 몸에 밴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이 쓰는 돈은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싼 술자리에 나가거나 친구들과 고급 식당을 가는 건 주저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쓰는 돈에는 유난히 인색했어요. 한마디로 지한테 쓰는 건 안 아까워도 저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깝다 이거였죠. 그니까 남편이 제 검소한 생활을 칭찬했던 건 사실 제 장점보다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 본 거였어요. 저의 절약이 곧 내 돈 안 나간다라는 안도감으로 이어졌을 뿐이었죠.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찌감치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몸매 관리가 끝내줬죠. 아이를 낳고도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고 당당할 수 있었는지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사실 처음 시누이를 봤을 땐 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안 간 처녀인 줄 알았거든요. 조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누가 미혼이라고 속여도 저는 믿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이었죠. 시누이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음식점 사장님과 눈이 맞아 결혼을 했는데 그 가게가 보통 가게가 아니었어요. 이미 동네에서는 소문난 맛집이었고 손님들이 늘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시누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염치가 없어 보일 수야 있겠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쭉 일을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돈을 열심히 모았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돈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돈이 왜 그리 많은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넉넉한 시누이가 시댁에 돈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도 있었죠. 시댁에서 바라는 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원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시집을 온 뒤에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툭하면 며느리 저를 찾아 주머니를 열어라 하셨거든요. 나는 며느리가 사준 옷이 입고 싶다. 보니까는 내 친구들은 며느리가 철이 되면 새 옷을 그렇게 사다 준다는데 우리는 어쩜 그런 게 하나도 없니? 어머님, 지난달에도 친구분들이랑 기차 여행 간다고 저한테 여행비 달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달에 큰 지출이 있어서 이번 달은 조금 아껴야 해요. 너네는 맞벌이를 하면서 나 여행 보내주고 옷 사주고 할 돈이 없어? 저희도 애 키우랴 대출금 갚으랴 여유가 많이 없네요. 그럴 때면 남편 새끼가 제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일부러 다 보이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인상을 쓰는 겁니다. 눈빛으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요. 며느리가 옷 한 번 못 해드리는 게 말이 되냐고 확 쏘아대는데요. 그 분위기에서 제가 어떻게 못 해줘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며느리인 것은 똑같은데요. 그런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제가 꼭 치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제 돈을 털어서 시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곤 했죠. 비싼 옷을 사드리기도 했고 여행 경비를 보태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속은 늘 쓰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을 딱 정해놓고 남편과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집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 노후 대비한다고 연금도 넣어야 했고 저축도 해야 했죠. 이런 걸 다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니 속이 터질 노릇 아니겠어요?
여보, 아무리 봐도 형님네가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데, 아, 왜 우리한테만 자꾸 이런 걸 요구하셔? 진짜 이해가 안 돼. 누나네는 누나네고 우리는 우리지. 아니 부모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걸 해드리면 되는 거야. 가족끼리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 아니야. 당신처럼 검소하게 사는 건 좋지만 부모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시부모님은 평소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 솔직히요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아주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더 속상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 친정 부모님에겐 그만큼의 돈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마치 시부모님만 부모님인 것처럼 챙기는 남편의 태도였죠.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가족 운운하더니만 우리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아, 왜 저렇게 치사한 인간이 됐을까요? 여보, 이번에 우리 부모님한테 안마기 하나 놔드리면 어떨까? 요즘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다는데 요즘 렌털도 있고 괜찮은 거 많더라. 안마기가 전기를 얼마나 잡아먹는 줄 알아? 괜히 사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아이,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럼 겨울이 곧 다가오니까 저기 패딩이라도 좋은 거 한 벌 사드리면 어때? 멀쩡하게 입으로 다 있는데 무슨 패딩이야? 그거 낭비야. 결국 제 부모님께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제 돈으로 뭐라도 해드리면 그렇게 남는 돈이 많아? 돈이 남으면 저금을 해라 하면서 잔소리만 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요,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결국 못 참고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죠. 아, 왜 시댁에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면서 우리 친정에 쓰는 건 그렇게 펑펑 낭비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남편의 논리 정말 이해 안 된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더니만 남편은 대꾸도 않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려 앞으로 각자 집안에 들어가는 돈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했죠. 효도는 셀프야 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지만 이게요 화근이 될 줄 몰랐어요. 며칠 뒤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지요. 이렇게 들으니까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면서?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래 시부모님께 잘해야 평생이 편안한 거야. 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내 동생한테 그랬다며? 효도는 뭐? 셀프라고? 아이고, 아니, 며느리가 나서서 시댁을 챙겨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형님, 그럼 형님은 시댁에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아, 제가 보고 배울 게 있나 싶어서요. 나? 나야 뭐 맨날 잘하지. 더 못해드려서 늘 안달이라니까. 시부모님이 제발 그만 좀 사오라고. 어? 살림 거덜나겠다고 한다고. 그럼 그 물건 친정에 갖다 주면 되겠네요. 시댁에서 그만 가져오라고 한다면서요. 형님은 친정 챙기고 저는 며느리 타령에서 벗어나고 서로 윈윈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해준 거랑 딸이 해준 거랑 같아. 딸이 해준 건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 나도 우리 시댁에 잘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내 자랑을 온 동네방네 하고 다니는 거지. 그거야. 아주버님이 워낙 돈을 잘 벌어오시니까 그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형님은 운동도 꼬박꼬박 다니시고 조카도 뭐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면서 키우시잖아요. 아이 근데 우리는 맞벌이에요. 게다가 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한정적이라서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 말에 신우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해진 기류가 느껴졌죠. 저는 그제야 조금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무조건 효도해라 라는 말만 들었으니까요. 속으로 이제라도 내 입장을 조금은 알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교가 되는 거 있죠? 신우이는 얼마나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건지 제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필라테스 갔다 오는 길이야 하고 재수롭지 않게 말해요. 저는 신우이 SNS를 팔로우 해놨거든요. 몰래 제가 들어가서 보는데요. 세상에나 매일같이 쇼핑에 네일에 피부과 시술에 참나 치장하는 사진으로 막 다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걸 보면서 속이 쓰렸어요. 나는 하루하루 허리띠 졸라매며 사는데 우리 신우이는 참 호사스럽게 사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에 시댁 식사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일이 바빠서 못 왔고 신우이가 조카만 데리고 왔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는데 제가 그날 진짜로 깜짝 놀랐잖아요. 신우이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거예요. 뭔 시술이라도 받았는지 피부가 막 번들번들 빛이 나더라고요. 아니, 형님, 얼굴에 뭐 맞으셨어요? 아, 주름 하나 없이 어찌 그렇게 팽팽해요? 누가 보면 바람 든 줄 알겠어요. 저는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한 거였거든요. 여기서 말한 바람 든 건 바람을 피운다는 게 아니라 밖에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바람 쐬고 다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꼬집으려는 의도도 없었고요. 사실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얼굴 꾸미냐 하는 뉘앙스 정도였죠. 그런데 신우이가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올케가 나한테 할 말이야? 해 앞에서 무슨 바람이 났다는 소리를 해? 아니에요, 형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제가 말한 건 밖에 바람 쐬고 다닌다는 뜻이었지. 바람 핀다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저는 최대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죠. 조카가 옆에서 눈만 껌뻑거리며 저희를 쳐다보는데도 신우이는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막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조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하면서 오바를 하는데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요. 저도 억울했거든요. 분명 실수는 인정했지만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정시키려고 했죠. 형님,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오해는 정말 풀어주세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바람 들었다는 말이 꼭 바람 피운다는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 정말 죄송해요. 제 말이 경솔했어요. 됐어. 나는 오늘 기분 잡쳐서 밥도 못 먹겠다. 나 먼저 갈 거야. 그 말을 내뱉고는 아이 손을 잡아 끌며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내가 분명 사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오버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말실수는 제 탓이었지만 정말 그 정도로 난리가 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난감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언성을 높였거든요. 내가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다. 당신 어떻게 손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른인데도 가려서 말을 해야지. 경솔했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뭔 말을 해봤자 변명으로만 들릴 것 같았거든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만 푹 숙였죠. 속으론 아주 억울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집안의 분위기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실수 하나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면 용납되지 않는구나.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 이해받을 자리는 없구나 하고요. 그 뒤로 신우이랑은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뭐 일부러 피하는 건지 상처를 많이 받은 건지 몰라도 신우이는 제가 있는 자리에 절대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또 저를 붙잡고 이비방정이라면서 화를 냈죠. 저는 괜히 기가 죽어서 집에서도 늘 눈치를 보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참, 아유, 시집간 딸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너 혹시 돈 좀 있니? 갑자기 돈은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그러게 말이다. 늙어서 고생했지. 내 무릎이 완전히 나가서 말이야.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네. 인공관절 수술요? 아유, 그거 재하라고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라 나는 뭐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게다가 내가 사는 게 바쁘다고 따로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어서 수술비가 부족하지 뭐니. 둘째한테도 물어봤는데 구해본다고는 하는데 믿을 구석이 너밖에 없어서 말이다.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결심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엄마 수술비, 입원비, 보조기구, 통원치료비, 용돈까지 다 합쳐도 충분하다 싶었어요. 사실 그 돈은 원래 엄마 칠순잔치 때 크게 한번 해드리려고 모아둔 돈이기도 했어요.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보답해야지 하고 준비해둔 돈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 상황이라면 지금 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한숨을 길게 쉬는 겁니다. 아니, 왜 한숨을 쉬어? 당신 뭐 무슨 일 있어? 누나네 가게 말이야. 건물주가 갑자기 팡 빼라고 했대. 장사가 잘 되니까 더 이상 임대 안 주겠다고 한 거지. 근데 근처로 이전하라니까 가게세가 너무 비싸대. 2억 정도 모자라다네. 매형이 1억 5천까지는 채울 수 있다는데 나머지 5천이 부족하대. 그래서 말인데 저 혹시 모아둔 돈 좀 있어? 그게 있긴 있는데 우리 엄마 무릎 수술을 해야 해서 거기다가 써야 할 것 같아.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한다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엄마 수술이 중요한 일이니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구나 하고 안심했죠. 며칠 뒤 엄마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아니 남편 반응이 시큰둥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더 말을 안 붙이더라고요. 그 말투가 너무 무심해서 서운했지만 저는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수술 당일 아침 병원에 가기 전에 통장을 챙기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세상에 통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눈이 뒤집혀서 집안이 다 뒤졌죠.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여보, 저 혹시 서랍 안에 있던 통장 못 봤어? 내가 일부러 수술하는 날 출금하려고 챙겨둔 통장인데. 서랍 안에 있던 파랑 통장? 그거 내가 급해서 썼어. 뭐라고? 파란 통장에 있던 돈을 당신이 썼다고? 나 몰래? 왜? 누나네 가게에 이사 가야 하는데 저 보증금 5천만 원 모자라다고 내가 말을 했었잖아. 통장에 딱 그만큼 들어있던데 누나네가 급하다는 데가 어떻게 안 뒀고 배겨. 그냥 내가 썼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미쳤어? 오늘 우리 엄마 수술하는 날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우리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걸 당신이 왜 내? 당신 돈 많아? 우리 팔자도 개팔자인데 5천만 원 수술비로 쓰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리고 무슨 수술이 그렇게 비싸다고? 괜히 오버하지 마. 당장 우리 엄마 수술은 그럼 뭐 미루라는 소리야? 모아둔 돈 더 없어? 생각보다 수술비 별로 안 나올 텐데. 나 일단 누나네 새로 이사간 음식점에 들러서 밥 먹고 올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 간병이나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조차 막혔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가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죠. 아니 내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이 새끼를 족친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술을 앞둔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돈을 받았으면 신우이가 받았을 테니까 돌려받는 것 역시 신우이에게 받는 것이 맞겠다 싶기도 했고 사실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라는 게 한 가지 있긴 했어요. 아휴, 그 믿는 구석조차 없었으면 전 정말로 눈 뜨고 5천만 원을 냅다 빼앗긴 사람이 되고 말았겠죠? 죽어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 아니겠어요? 아무튼 신우이는 금방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여유 있는 목소리로 옳게 하는데 어찌나 얄미워서 속이 부글부글 끓던지요. 형님, 저 혹시 저희 애아빠가 형님 가게에 이사하는데 보태라고 5천만 원 줬어요? 맞아. 내 동생이 돈을 보태주는데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사실 우리 시댁에 눈치가 좀 보였거든. 근데 걔가 5천만 원을 구해줘서 내가 지금은 어깨 딱 펴고 산다니까. 형님, 그 돈 제 돈이에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 무릎 수술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에요. 그니까 돌려주셔야 해요. 예?
어머, 그런 돈인 줄은 몰랐네. 근데 왜 이렇게 이미 가게 이사하는데 다 들어간 돈인데 그걸 어떻게 돌려달래? 나보고 뭐 대출이라도 받으라는 소리야? 대출로 될 것 같았으면 내가 내 동생한테 돈을 왜 빌려달라고 했겠어. 내가 나중에 천천히 갚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 못 기다려요. 대출이든 뭐든 알아서 하셔야죠. 중요한 건 그 돈은 제 돈이라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제 통장에서 빼간 거라고요. 그니까 돌려주셔야죠. 우리 엄마 오늘 오후에 수술인데 그 돈 없으면 수술도 못 받아요. 아우, 난 몰라. 내 동생이 나한테 급하다고 주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 동생이랑 해결해. 왜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 내놓으라 그래? 엄한테 가서 화풀이 하지 말고 올케가 잘 이야기해. 아니, 형님. 돈을 받은 게 형님이잖아요. 형님이 가져갔으면 당연히 형님이 뱉어야죠. 왜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돌려줘야 할 사람이 형님이에요. 아유, 자꾸 왜 우기고 그래. 우길 걸 우기란 말이야. 그 돈 다 썼다니까. 이미 가게 들어갔어. 나보고 어디 가서 찾아오라는 거야. 나는 모른다니까. 형님 돈 없다는 거 순 구라잖아요. 형님 얼굴에 주름 시술 받을 돈도 있고 필라테스 다닐 돈도 있으면서 그 돈은 못 돌려주겠다는 게 말이에요? 지금 제가 우스워 보여서 이러시는 거예요? 예? 뭐? 구라?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나는 몰라. 왜 똑같은 말만 계속하게 만들어? 내 동생이랑 얘기하라니까. 난 모른다니까. 그리고는 지 할 말 끝이 났다고 전화를 냅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기를 꼭 움켜쥔 채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돈을 쥐들 마음대로 빼간 것도 분해 죽겠는데 신우는 나는 모른다. 내 동생이랑 이야기해라만 반복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었죠. 제 귀엔 신우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맴돌았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어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신우이에게 사진 한 장을 딱 보냈죠. 그러자 몇 초 지나지 않아 신우이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이 사진, 아니 올케, 이거 뭐야?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이제야 저희가 말이 좀 통할 것 같죠? 어때요, 형님? 저한테 5천만 원 돌려줄 마음이 좀 생기셨어요? 이런 걸로 협박하는 게 너무 치사한 짓이라고는 생각 안 해? 글쎄요, 남의 엄마 술술비 홀라당 가져가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올케 진정 좀 해봐.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올케, 제발 이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살려줘라. 응? 저도 모르죠. 다만 제가 지금 당장 1억 안 받으면 이 사진 어디다 뿌릴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경악하는 기운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진짜 누가 보면 거품이라도 문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아니, 내가 빌린 건 5천만 원인데 갑자기 1억을 달라고? 아니, 나한테 1억이 어디 있다고 그래? 왜 이렇게 미쳤어? 형님이 명품 사고 얼굴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는데 돈 쓰는 거 보면 1억은 좋기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아요? 알았어. 알았다고.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근데 제발 그 사진 좀 지워주면 안 돼? 혹시 설마 내 동생도 알고 있는 거야?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형님이 알아서 잘 처리할 문제니까요. 올케, 제발 부탁이야. 앞으로 내가 눈치 챙기면서 살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냥 불장난 같은 거였어. 다 정리할게. 가정에 충실하게 살 테니까.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콧방귀만 뀌었어요. 솔직히 가엾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신우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고소하기만 했죠. 게다가 제 휴대폰 속 사진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였어요. 신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너무 놀랍죠. 바람이라니.
사실 저도 그 사진을 찍은 게 스스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날은 간만에 친구들과 자유보임 모임을 가진 날이었거든요. 애들도 맡기고 모처럼 여유를 누려보자 해서 최근 개봉한 로맨스 영화를 보고 끝나고 술 한잔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낯이 익은 얼굴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어두컴컴한 극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했어요.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까지 꼈지만 누가 봐도 신우이였거든요. 특히 신우가 늘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 눈에 딱 띄었어요. 전 속으로 아이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싶었지만 그 모자와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세상에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남자가 내가 알던 아주버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아주버님 얼굴을 모르겠냐고요. 우리 아주버님은 키가 작고 얼굴이 좀 넙대대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랑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남자는요. 키도 크고 훤칠하게까지 했어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요. 더 충격적인 건 신우이의 표정이었죠. 그 눈에서 하트가 뿅뿅 튀어나오는 게, 야, 이거 딱 봐도 사랑에 빠진 커플 같았거든요.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다정하게 들어오는 모습, 이게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서 처녀처럼 보인다고 해도, 글쎄 애 딸린 여자가 외간 남자랑 그렇게 알콩달콩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진정시키면서 아주 조용히 신우이 뒷자리에 앉았어요. 혹시라도 눈치를 챌까봐 몸을 바싹 낮췄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슬쩍 촬영을 시도했는데 극장이 워낙 어두워서 사진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당사자만 알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찍을 수 있었어요. 전 속으로 그래 이걸로도 충분히 증거는 되겠지 하고 안도했죠.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저는 최대한 몸을 숨기면서 신우이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친구들이 술이나 마시러 가자 자유부인인데 오늘 한번 신나게 즐겨야지 하고 성화였지만 제 눈은 신우이에게 꽂혀 있었어요.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두 사람이 이 시간에 그냥 집에 갈 리가 없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미안한데 나 오늘 저기 저 여자 좀 따라가야 할 것 같아. 사실 저게 우리 신우인데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남자가 말이야. 아주버님이 아니거든? 뭐? 미행? 와, 진짜 영화 같다. 우리도 같이 가자. 평소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일 아니야? 야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 순간 우리는 거의 007 작전에 돌입한 첩보원들처럼 움직였어요. 친구들이 괜히 들떠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림자야. 절대 들키면 안 돼. 이러는데 그게 은근 긴장감을 풀어주더라고요. 다들 영화는 기가 막히게도 본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곧장 근처의 분위기 좋은 바에 들어갔고 그 남자와 나란히 앉더니 술잔에 부딪히며 웃고 있었죠. 전 속으로 잡았다 요놈 하고 이를 악물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뒤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신우이와 남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죠.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요. 은은한 조명 덕분에 사진이 또렷하게 찍혔거든요. 화면 속에는 누가 봐도 신우이와 외간 남자가 아주 다정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둘이 어깨를 맞대고 웃는 모습은 정말 연인 그 자체였죠. 사진만 봐도 이건 바람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거든요. 친구 한 명이 제 팔을 쿡쿡 찌르며 속삭였어요. 야야, 너 이거 보물 찾았다. 완전 빼박진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어디다 쓰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야, 진짜 대박이다. 혹시 모르니까 간직해둬야겠다. 언젠간 쓸 날이 있겠지? 근데 이걸 아주버님한테 바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아유, 신우이 가정 파탄 내놓으면 시댁에는 뭐라고 하게. 시댁에서 너를 폭이나 예뻐하겠다? 일단 양심에 찔려도 묻어둬야지.
그날 이후 저는 사진을 고스란히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혹시 몰라서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어요. 물론 당시만 해도 이거를 이렇게 꺼냈을 줄은 몰랐죠. 그냥 신우이가 나한테 지랄이라도 하면 내 말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써야겠다 정도였죠. 바람든 거 맞잖아, 증거 있잖아 하고 속으로 외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진을 이렇게 쓸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실 신우이는 남편 잘 만나서 팔자가 활짝 핀 스타일이었잖아요. 얼굴이야 예쁘장하긴 했지만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나이를 꽤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잡고 그냥 동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본인 치장비나 유흥비를 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운 좋게 아주버님,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을 꼬셔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외모로만 따지면 정말 말 그대로 못난 노총각이었어요. 얼굴도 넙대대한 데다가 키도 작고 성격도 무뚝뚝했거든요. 하지만 돈만큼은 확실히 있었죠. 장사가 대박난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신우이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 이 남자라면 내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즐기며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냅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죽어라 운동하며 몸매를 관리했지요. 아주버님의 가게는 늘 손님들로 미어 터졌고요. 그러니 퇴근하고도 재료 손질하고 다음날 장사 준비하느라 늘 늦게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런 틈을 타서 신우이는 자유부인처럼 신나게 놀러 다녔고요. 아주버님도 눈치 정도는 챘을 거예요. 하지만 설마 바람까지 피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신우이는 바로 유책 배우자가 돼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신우이가 재산을 기여한 건 하나도 없고 늘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펑펑 쓰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람이란 꼬리표를 달고 쫓겨나면 돈 한 푼 없이 내쫓기고 나면 그 나이에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쥐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신우이가 설설기며 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우, 저는 괘씸해서 그냥 툭 던지듯 말했어요. 그럼 1억 보내세요. 아니면 제가 이 사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설마 보내겠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글쎄, 신우이가 진짜를 돈을 구해야지 뭐예요. 그것도요. 단 4시간 만에. 그날 저는 엄마 수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계좌 알람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이거 1,000만 원 잘못 보낸 거 아니야? 하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 1억이 맞더라고요. 순간 저도 거품을 물 뻔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신우이가 그 돈을 마련하느라 이리저리 대출을 받고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난리를 쳤더라고요. 평소엔 허세 부리느라 SNS에 쇼핑한 거, 운동 다니는 거, 명품 자랑만 올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사정했을 게 뻔했죠. 그리고 저한테 1억을 보내고 난 뒤에는 전화기를 붙들고 거의 오열하다시피 하면서 말했어요. 홀케, 나 돈 보냈어. 제발, 그러니까 제발 이 일은 우리 남편한테도 우리 가족들한테도 비밀로 해줘. 나 진짜 무슨 짓이든 할게. 각서라도 쓸게. 그니까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에휴,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 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랐거든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돈을 물수도 하던 신우이도 결국 본인이 지켜야 할 게 있으니까 무릎 꿇을 줄 아는구나. 결국 신우이는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를 애타게 찾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시큰둥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형님,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진들 제가 다 지울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각서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 또 바람 피우는 걸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알게 되면 그땐 아주버님이고 뭐고 다 일로 바칠 거예요. 애도 있는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이렇게 나 있잖아. 나 진짜 미쳤던 것 같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응?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에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각서를 내밀었어요. 종이 위에는 2번 다시 외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제가 또박또박 적어두었죠.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됐다 싶었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주버님에게 사진을 들이밀고 신우이를 맨몸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갈데 없는 신우이가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들 게 뻔했죠. 능력 하나 없는 사람이니 먹고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가 그 사실을 폭로하면 시댁 쪽에서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결국은 제 손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그날 각서를 받는 걸로 만족했어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는 걸 신우이도 이제는 뼈저리게 느꼈겠죠. 제 앞에서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 정도였으니 제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새겨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글이 읽는 뒤 신우이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대신해주니 속이 다 시원했죠. 그 뒤로 시댁 모임 자리에서도 신우이가 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야, 장모님이 수술을 하신다는데? 사위라는 놈이 어떻게 병원에 코빼기도 안 베칠 수가 있어? 넌 인간이니? 너는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해. 어떻게 와이프 돈을 마음대로 내 손에 쥐어줄 수가 있냐? 올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겠냐고. 누나,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잘못 먹긴 뭘 잘못 먹어. 학씨 그냥 앞으로 올케한테 잘하고 살으라고. 그날 남편은 제대로 된 망신에 당했죠. 그 뒤로 저한테 사과를 하고는 쭈구리처럼 눈치 보면서 살아요. 예전 같으면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는 제 눈치만 슬금슬금 보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편해질 줄이야 싶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신우이의 근황이요. 바람 사건이 있는 뒤로는 예전처럼 SNS에 쇼핑 인증이나 운동 사진을 올리는 일이 뚝 끊겼어요. 아마 제 눈치를 보는 걸지도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저를 무시하고 친정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는 엄마 안부를 슬슬 먼저 물어볼 정도가 됐으니까요. 물론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라도 바뀐 태도를 보이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저요?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는 수술이 잘 끝나서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는 엄마 옆에서 늘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더는 우습게 보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삶은 훨씬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신우이가 제 편이 되어버린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제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됐으니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늘 다짐해요. 앞으로 누가 나를 수틀리게 하기만 해봐라. 2번 다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고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기꺼이 시댁 식구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